우주에는 아직도 지구를 바꿔버릴 한방이 떠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영화 소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궤도를 스쳐다닌다는 거죠. 작고 어두운 돌덩이 하나가 물과 생명의 시작을 품었을 수도 있고 언젠가 도시 하나를 통째로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돌덩이를 보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결론 냈고 결국 손으로 만지고 긁어담아 가져오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작전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위험했으며 결국 무엇을 건져 올렸는지 순서 없이도 머리에 꽂히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태양계는 겉보기엔 정리된 세계 같지만 사실은 먼지와 얼음의 잔해가 아직도 어지럽게 남아있는 공사 현장 같은 곳입니다. 행성은 다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 재료였던 작은 바위들은 여전히 궤도를 돌고 있고 그중 일부는 지구 근처까지 기어들어 오거든요. 이 바위들을 소행성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태양계의 옛날 흔적이 그대로 굳어버린 타임캡슐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타임캡슐을 사진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표면이 검게 보이면 탄소가 많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직접 분석해야 알죠. 그리고 생명의 재료라고 부르는 유기물은 열에 약합니다. 대기권을 통과하며 타버리면 원래 있던 흔적과 지구에서 묻은 흔적이 뒤섞입니다. 그래서 운석은 많아도 늘 찜찜했어요. 이미 달궈졌고 깨졌고 비에 젖었고 사람 손도 닿았으니 원본이라 부르기 어렵거든요. 나사는 여기서 과감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건드리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고 그대로 박스에 담아오자. 이게 오시리스 렉스입니다. 이 임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소행성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표면을 살짝 찍고 먼지와 자갈을 모아 지구로 안전하게 가져오는 거죠. 말은 쉽지만 실제는 험난합니다. 중력이 거의 없는 작은 바위 근처에서 우주선이 과속하면 튕겨나가고 조심하면 조종이 잘 안 됩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나사의 뉴 프런티어급 임무로 묶였는데 쉽게 말해 돈도 기술도 꽤 들어가는 핵심 프로젝트 라인업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급의 임무로는 목성의 주노, 태양계를 벗어난 뉴 호라이즌스 같은 녀석들이 있었고 그래서 기대치도 높았죠. 출발은 2016년 9월이었고 목표는 베누라는 소행성이었습니다.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한 건 2018년 12월 초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가야 합니다. 오시리스 렉스가 특별한 이유는 샘플 귀환 때문입니다. 대다수 우주선은 데이터를 보내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샘플을 가져오면 게임이 바뀝니다. 지구의 실험실에서 훨씬 정밀한 장비로 시간이 걸려도 차근차근 파헤칠 수 있으니까요. 일본의 하야부사 시리즈가 먼저 길을 열었고 나사는 그 다음 주자로 우리는 더 큰 목표로 더 깔끔하게 해보자에 도전한 셈입니다. 그럼 왜 하필 베누였을까요? 소행성은 많은데 베누는 탄소가 많은 계열로 분류되고 어둡고 오래됐고 지구와 가깝습니다. 가깝다는 건 편하다는 뜻 같지만 사실은 반대로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지구 근처를 돈다는 건 언젠가 궤도가 겹칠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요. 베누는 지구 충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후보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됐고 확률은 매우 낮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베누의 크기는 대략 지름 500m 안팎입니다. 축구장 몇 개를 이어붙인 정도인데 이 정도 크기면 중력은 거의 장난 수준으로 약합니다. 이 말은 곧 표면에 돌멩이도 꽉 붙어있지 않다는 뜻이고 사람이 상상하는 단단한 바위 행성 같은 느낌이 아니게 됩니다. 오시리스 렉스가 해야 할 일은 59g 정도의 표토와 먼지를 목표로 삼아 긁어 담는 것이었는데 이 작은 목표가 엄청 어려운 목표였던 거죠. 샘플을 담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우주선은 길고 얇은 팔을 내밀고 표면에 톡 하고 닿는 순간 질소가스를 분사해 먼지를 튀깁니다.
그리고 튀어오른 먼지와 자갈을 샘플 헤드 안에 빨아들이듯 담아버립니다.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닿는 시간은 짧고 바로 떠나야 안전하거든요. 이걸 터치앤고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찍고 가는 동작입니다. 착륙이 아니라 손끝 접촉에 가깝습니다. 샘플을 얼마나 담았는지는 어떻게 알까요? 저울 토글 같은 걸 달 수는 없으니 우주선이 스스로 회전하며 관성 변화를 측정합니다. 회전이 조금 둔해지면 무게가 늘었다는 신호죠. 이게 꽤 똑똑한 방법입니다. 우주에서는 이런 간접 측정이 자주 쓰이거든요. 만약 샘플이 부족하면 같은 과정을 다시 할 계획도 세워두었습니다. 한 번에 끝낼지 두 번 갈지 상황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누까지 가는 길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지구 근처라고 해도 궤도 평면이 다르고 접근 속도 조절이 까다롭습니다. 중력이 약한 물체에 다가갈 때는 오히려 더 천천히 가야 합니다. 조금만 빨라도 그냥 지나쳐버리니까요. 붙는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오시리스 팀은 출발 전부터 레이더 자료로 베누의 모양을 추정했고 도착 직전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려 예상 모습을 그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진이 도착합니다. 예상이 꽤 맞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더 큰 문제가 튀어나왔죠. 표면이 생각보다 너무 험했습니다. 먼지로 덮인 고운 모래밭을 기대했는데 실제는 거대한 바위가 여기저기 박혀있는 돌무더기였던 겁니다. 어떤 바위는 길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고 높이도 건물 몇 층짜리처럼 보여서 여기에 팔을 찔러 넣었다가 부러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현실이 됩니다. 나사가 찾던 착륙 후보지는 지름 25m 정도의 비교적 평평한 구역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센티미터급 작은 알갱이가 많아야 했죠. 그런데 베누는 거의 전 구역이 바위 천지였습니다. 샘플 뜯어오기는커녕 안전하게 닿을 자리부터가 없다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때부터 임무는 샘플 귀환에서 안전한 한 점 찾기 게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게임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베누 주위를 돌며 표면을 촘촘히 지도처럼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작은 천체를 도는 것 자체가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고도가 낮아질수록 궤도는 더 느려지고 한 바퀴 도는데 수십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살살부터 떠다니는 느낌이죠. 이 긴 관찰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표면의 성분, 광물, 구조를 전부 훑으며 가져올 가치가 큰 곳을 찾는 과정이었거든요. 스펙트럼 관측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수분을 머금은 점토 성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과 관련된 흔적이 보였다는 거죠. 베누 같은 작은 소행성이 스스로 물을 품고 버틸 수는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는데 그렇다면 결론이 바뀝니다. 베누가 원래는 더 큰 몸체의 조각이었고 그 부모 몸체에는 한때 액체 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또 하나, 베누는 가만히 있는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표면에서 작은 입자들이 튀어나가는 방출 사건을 여러 번 포착합니다. 돌가루가 뿜어져 나가고 어떤 건 잠깐 베누를 도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작은 중력이라 가능한 광경이죠. 이 현상은 베누의 빠른 자전과도 연결되고 태양빛이 미세하게 밀어 회전을 바꾸는 요르프 효과까지 관측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베누는 약해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단단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느슨해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표면이 폼 같은 구조라면 우주선이 닿는 순간 예상보다 깊게 꺼질 수 있고 그때 먼지 구름이 폭발처럼 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후보지는 결국 몇 군데로 좁혀졌고 새 이름들이 붙습니다. 새 이름을 붙인 건 우연이 아닙니다. 베누라는 이름 자체가 새에서 왔기 때문이죠. 학교 어린이가 낸 이름이 채택됐고 우주선의 긴 팔이 마치 새의 목처럼 보인다는 이유가 얽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설정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남기지만
현장에서는 감성보다 생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위 사이를 피해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오시리스 렉스는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연습을 합니다. 가까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리허설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2020년 4월 중순 고도 수십 미터까지 접근해 점검하고 그해 여름에도 더 낮게 내려가며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신호 지연 때문에 지구에서 조종해 실시간 게임을 할 수 없으니 우주선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드디어 본 시도날 우주선은 태양 전지판을 올려 먼지가 닿지 않게 하고 팔을 천천히 뻗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닿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소행성 표면은 딱딱한 바위 같지만 베누는 달랐습니다. 우주선의 팔이 표면에 닿자마자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갑니다. 마치 폼 매트에 손가락을 누르듯 팔이 반 미터 가까이 파고들고 그 순간 질소가스가 분사되며 먼지와 자갈이 크게 튀어오릅니다. 튀는 정도가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느슨한 물질이 한꺼번에 들썩이며 주변으로 퍼지고 먼지 구름이 확 퍼져나갑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바로 추진기를 태워 빠져나옵니다. 이때의 추진은 임무 중 가장 강한 수준 중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설계는 조심스럽게였지만 자연은 생각보다 더 약하게 버텼고 약하다는 건 곧 크게 무너진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대성공입니다. 목표는 60g이었는데 실제로는 400g 수준에서 1kg 이상으로 추정되는 양을 담아버립니다. 너무 많이 담은 게 문제였습니다. 샘플 헤드를 닿는 덮개에 돌이 끼어 일부가 새기 시작한 겁니다. 과학의 성공에 생긴 문제죠. 그래서 오시리스 팀은 더 새기 전에 빨리 봉인하자로 판단하고 샘플 헤드를 본체 안에 밀폐 용기에 옮겨 잠그는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이후 우주선은 베누 위를 다시 지나며 자신이 만든 흔적을 촬영합니다. 표면이 달라졌고 큰 돌이 멀리 옮겨간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바위라고 부르는 것들이 작은 중력에서는 먼지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누에서는 큰 바위도 몇 미터씩 밀려가고 어떤 돌은 10미터 넘게 옮겨가며 표면 지형이 단숨에 바뀌는 장면이 관측됩니다. 그리고 귀환이 시작됩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지구로 곧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 근처를 스치며 캡슐만 떼어보내는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2023년 9월 지구에 접근한 우주선은 대기권으로 샘플 캡슐을 분리해 던지고 본체는 충돌을 피하려 엔진을 켜고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캡슐은 미국 유타 사막을 목표로 들어오는데 단순히 대충 사막이 아니라 회수팀이 통제 가능한 넓은 구역을 정확히 찍어야 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은 지옥 같은 구간입니다. 속도는 시속 43,000km급으로 떨어지고 감속은 사람 몸으로는 버틸 수 없는 수십지 수준입니다. 외부 온도는 수천 도까지 치솟지만 내부 샘플은 7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열 차단 기술이 모든 걸 결정하죠. 그래서 캡슐은 타면서 지키는 방식을 씁니다. 바깥층이 조금씩 희생되며 열을 가져가고 그 덕분에 안쪽은 비교적 차갑게 남습니다. 낙하산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작은 낙하산으로 자세를 안정시키고 더 낮은 고도에서 큰 낙하산으로 속도를 확 줄입니다. 레이더로 위치를 추적해 오차를 10m 수준까지 줄였다는 설명도 나왔는데 사막에 떨어지는 물체를 그 정도로 찍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캡슐은 비교적 부드럽게 땅에 닿고 회수팀이 헬기로 접근해 신속히 확보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오염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샘플은 공기와 만나면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분이나 산소와 만나면 표면이 변할 수 있죠. 그래서 회수부터 보관까지 전부 극도로 조심합니다. 샘플은 질소로 채운 장갑 상자에서 다뤄집니다. 사람 손은 들어가지만 공기는 들어가지 않게 만든 장치이고 안쪽은 계속 질소가 흐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찾는 건 우주의 흔적이지 지구의 흔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캡슐을 열자 바깥쪽에도 이미 암회색 먼지와 조각이 꽤 있었고 그 양만 해도 목표치를 넘겼습니다. 보너스처럼 보이지만 문제도 생깁니다. 본 용기를 여는 과정이 생각보다 지연됩니다. 이유는 먼지가 나사 부위에 끼면서 나사산이 망가졌고 기존 도구로는 풀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웃기면서도 무섭습니다. 우주에서 다 이겨놓고 마지막 나사 2개 때문에 못 연다는 상황이 실제가 된 거거든요. 결국 엔지니어들은 새 도구를 만듭니다. 자성이 약하고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특정 등급의 스테인리스로 비트를 제작해 시험하고 장갑 상자에 투입합니다. 이 과정이 몇 달을 잡아먹었지만 결국 열어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더 깨끗한 샘플이 추가로 드러납니다. 합치면 목표의 2배가 넘는 양이 확보되고 그중 상당 부분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관하며 일부만 전 세계 연구팀에 나눠 분석합니다. 자, 이제 가장 맛있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베누스 샘플에서 뭘 찾았느냐죠. 단순히 먼지가 아닙니다. 베누스 샘플은 탄소와 질소가 풍부한 먼지였고 거기에 생명의 재료 후보들이 실제로 확인됩니다. 아미노산이 여러 종류 확인됐고 생물의 정보 구성에 쓰이는 염기 성분들도 보고됩니다. 이건 생명이 아니라 재료의 발견입니다. 이 지점에서 흔히 오해가 나옵니다. 그럼 베누에 생명이 있었나라고 묻는데 그건 아닙니다. 베누는 환경 자체가 너무 가혹합니다. 대기가 없고 온도 변화가 크고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생명이 살기 좋은 곳이라기보다 재료가 오래 보존되기 좋은 냉동 창고에 가깝죠. 즉, 베누는 생명체의 집이 아니라 생명체가 쓰는 부품들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창고입니다. 게다가 단순한 아미노산이 아니라 더 흥미로운 보고들도 나옵니다. 당 종류의 신호가 논의되고 초기 화학 진화 가설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특정 당이 더 흔했을 가능성은 초기에는 DNA보다 RNA가 먼저였을지도 모른다는 관점과 맞물려 이야기됩니다. 이건 결론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지만 방향만으로도 큽니다. 우리는 생명의 출발점에 대해 늘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해왔으니까요. 또 하나의 굵직한 축은 물입니다. 샘플에서 점토 광물 같은 수화 광물이 확인되면서 베누의 부모 몸체에 물이 있었던 흔적이 강해집니다. 물은 단순히 젖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충분히 일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부 광물은 지구의 해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의 조합으로 설명되며 물이 만들어낸 변형 흔적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 같은 성분이 언급됩니다. 이는 지구 생명에서 핵심 중 하나죠. 에너지 전달에도 유전 물질에도 깊게 얽혀 있습니다. 그 성분이 물에 녹기 쉬운 형태로 나타났다는 논의는 초기 지구에 이런 재료가 공급될 수 있었는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지구의 물과 유기물이 일부는 우주에서 왔을까라는 오래된 논쟁에 베누가 아주 묵직한 증거 덩어리를 던진 셈입니다. 여기서 시선을 더 넓혀봅시다. 오시리스 렉스의 의미는 샘플만이 아닙니다. 행성 방어라는 현실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베누 같은 물체는 당장 충돌 확률이 낮더라도 궤도 변화는 누적됩니다. 태양빛, 중력 섭동, 작은 분출 사건 같은 것들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표면의 밀도, 구조, 마찰 특성, 먼지의 움직임을 알면 만약 미래의 궤도를 바꿔야 할 때 어떤 방식이 먹힐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도가 단단한 바위라면 충돌로 밀어도 일부가 전달되겠지만 베누처럼 느슨한 덩어리라면 충격이 흡수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시리스 렉스가 만든 작은 충격과 분출만으로도 물질이 크게 움직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 이 임무는 우주과학이면서 동시에 먼 미래의 재난 대비 훈련 같은 면도 강합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로 넘어갑니다. 우주선 본체는 샘플을 던져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무는 이어집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방향을 틀어 아포피스라는 또 다른 소행성으로 향합니다. 이름부터 불길하죠. 혼돈의 뱀 같은 상징이 붙어 있습니다. 아포피스는 2029년에 지구 가까이를 지나가며 거리로 치면 위성 궤도 바깥쪽과 비교될 정도의 근접 통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 근접 통과는 과학자들에게 선물입니다. 지구 중력이 소행성을 스치면 자전과 표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소행성을 지나가기 전과 후로 비교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건 실험실에서는 못하는 자연 실험이죠. 오시리스는 2029년 중반부터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관측을 이어가며 표면 변화, 성분, 먼지 이동 같은 것을 추적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번 믿기 힘든 근접 비행도 예고됩니다. 표면 몇 미터 위까지 낮춰 내려가 추진기로 먼지를 살짝 흔들어 반응을 보는 방식이죠. 베누에서 한번 해봤으니 두 번째는 더 노련할 겁니다. 하지만 우주는 늘 변수를 숨깁니다. 그래서 긴장감은 그대로입니다. 이 임무가 성공하면 우리는 작은 천체가 지구 근처를 스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오시리스 렉스는 단순히 소행성에 다녀온 탐사선이 아닙니다. 오염을 피한 샘플을 지구로 가져온 증거 운반선입니다. 그 샘플 안에는 태양이 태어나기 전 별의 흔적, 물이 남긴 변형, 생명의 부품이 될 수 있는 분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대기권을 타고 떨어진 운석에서는 쉽게 망가졌을 것들이라는 점이 핵심이죠. 그래서 직접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찾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라는 질문의 답이죠.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젖고 생명이 시작된 경로 말입니다. 베누는 그 답을 한 문장으로 주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단서 수천 개를 던집니다. 그 단서들을 맞추는 건 앞으로 수년, 수십 년의 과학이 하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구 밖으로 손을 뻗으면 이야기로만 떠돌던 생명의 재료가 실제 먼지 속에서 튀어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더 섬뜩하죠. 그 재료를 품은 돌덩이가 언젠가 지구를 스칠 수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확인한 셈이니까요. 우주는 낭만만 주지 않습니다. 증거와 함께 경고도 같이 줍니다. 오시리스 렉스가 보여준 건 그 둘을 한 번에 들이민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경고를 이해할 만큼 우리가 똑똑해지는 일이고 그 증거를 해석할 만큼 우리가 끈질겨지는 일입니다.